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렇게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 교수님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그 청정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몰락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근본 원인이 원자력에 대한 여러 사실을 오인한 데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고 저는 그런 사실 오인을 시정하는데 이렇게 요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정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원자력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 원자력을 더 청정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재료공학부 연구자들이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식에 강한 재료를 개발한다든지 고온의 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처음에 원자력 발전의 이제 기초적인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안전성, 그다음에 사용후 해결력, 원전의 뭐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돼서 알려져서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성, 그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추진된 그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산업적, 경제적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원자력이 사실은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추세다. 그리고 미래에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이용이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원자력으로 이제 그 청정에너지 매개체인 수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국이 다 자기의 처한 그런 자연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를 자기 환경에 맞는 거로 이렇게 갖고 가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청정 에너지 믹스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견고한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외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원자력 건물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증기 발생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자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시 나와서 보면 여기 해결료 건물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비상 발전기, 그다음에 여러 보조 계통이 배치되어 있고 옆에가 이제 터빈 건물인데요. 터빈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거대한 터빈이 있고 전기로 구동되는 터빈이 있고 거기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수백만 개의 그런 부품이 아주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밸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잡한 그런 공학 시스템입니다. 원자력 발전 계통을 가만히 보면 일단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로 구성되는 1차 계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핵 증기 공급 계통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로 증기 발생기에서 증기를 만드는 게 이제 1차 계통이고요. 그럼 이제 증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는 터빈을 구동시키고 이제 다시 응축이 돼서 물로 돼서 증기 발생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계통. 그다음에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기 위해서 식혀주는 3차 냉각 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1400메가와트 예를 들어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 출력은 4000메가와트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열 효율이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은 원자력 발전소는 대개 35%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높은 그 연료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작동 유체를 고온과 고압으로 이렇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15.5메가파스칼, 155기압의 압력과 그다음에 온도는 작동 온도가 310도 정도, 고온 고압에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거는 기본이 이제 우라늄 235 같은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중성자를 반응시켜서 쪼개는 거죠. 핵 분열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1000분의 1 정도 우라늄 질량이 줄어드는데
핵분열 하나를 하게 되면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우라늄 1kg을 다 핵분열을 시킨다고 보면 에너지가 1기가와트 데이, 100만 킬로와트로 하루 쓰는 그런 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 중에 우라늄 235는 아주 극히 일부고, 우라늄을 이제 5%로 이렇게 농축시켜서 쓴다고 보면 1kg을 1kg의 우라늄 235가 있으려면 20kg의 우라늄이 있어야 되고요. 열 효율이 35%를 생각하면 이것도 한 3배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하루를 동안 가동하는데 우라늄 연료는 한 60kg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1년 동안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22톤 정도면 됩니다. 22톤이면 우리가 트럭, 11톤짜리 트럭 2대면은 이제 1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연료 사용량이 가장 적다는 그건데요. 그 반면에 이제 이렇게 핵분열을 하고 나와서 만들어지는 파편핵들이 있습니다. 피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 얘들은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방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를 하는데,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를 정지를 시키더라도,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이런 이 핵분열 파편들에 의해서 생기는 소위 붕괴 잔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절히 냉각을 시켜줘야 원자로를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거를 이제 붕괴 잔열을 냉각시키는 정지 냉각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냉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그걸 장치를 설계하는 때 적용하는 기본 개념이 소위 심층 방어라는 겁니다. 이 심층 방어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설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기는 때때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그걸 작동시키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 개연성을 두고 생각대로 작동을 안 하지, 그런 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설비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심층 방어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이 다중방벽을 둬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가 아주 어렵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러 개의 방벽을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다단계로, 여러 단계로 막아서 사고를 제일 처음에 예방을 하고, 사고가 진행되더라도 그걸 완화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심층방어고요. 그래서 다단계 방어에는 일단 사고를 예방을 하자. 그다음에 사고가 뭐 이상이 생기면 탐지를 하고 적절히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 확대를 완화시키는 이런 키워드로서 다단계 방어를 구현을 하는데, 예방을 할 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설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을 할 때도 QA도 확실하고 좋은 그런 제품과 재질을 써서 고품질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할 때도 이상이 있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원자로를 정지시켜서 보호를 하는 이런 걸 적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가 정지돼 있다라도 아까 그런 잔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 설비들을 갖춰서 원자로를 이제 안전한 상태로 제어를 하고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게 이제 심층 방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에 물리적 다중 방벽인데, 5개의 그 방벽이 있습니다. 원자로에는 첫 3개는 먼저 이제 해결료 소자가 UO2 세라믹으로 유업 재료로 돼 있어서 뭐 거의 2,500도도 넘어야 녹는 그런 아주 고온 재료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방사성 붕괴를 하는 해결료 파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첫 번째 방벽이고, 그 다음에 그런 소자들이 이제 피복관 안에 이렇게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복관을 밀봉을 잘 시켜서 그 이제 가스 형태로 발생되는 그 핵분열 생성물도 방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로를 두께가 25cm 정도 되는 철판으로 만들어서 압력이
155 기압이 걸리더라도 이제 압력도 견디고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의 유출도 온도가 올라가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이제 원자로 외벽 건물을 1.2m 두께로 해서 아주 견고한 조밀한 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요. 그 내부에는 이제 라이너를 둡니다. 6mm 두께의 철판으로 라이너를 두어서 이 안에서 혹시 원자로를 빠져나온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이 이제 철판이 하고요. 철판이 안에서 압력을 받으면 밖으로 이제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거를 1.2m 두께의 콘크리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는 내부에서 압력이 걸리는 거를 이제 막아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항공기가 와서 충돌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원자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렇게 합니다. 5겹으로 이렇게 방벽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원전은 다 이렇게 5겹 원전 5겹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나면,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자연재해, 지진 같은 것으로 밖에서 오는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 내부에 있는 비상발전기를 이렇게 작동시켜 가지고 원자로나 전기발전기를 이렇게 냉각시키고요. 만약에 그 비상발전기도 작동이 안 되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대체 디젤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축전기가 있습니다. 전지를 해서 그거는 아, 터빈에서 나오는 증기, 그래서 증기로 구동하는, 아까는 전기로 구동하는 모터뿐만 아니라 증기로 구동하는, 물리적인 구동력이 다른 터빈 구동 펌프로 작동시켜서 냉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이동 발전차라든지 펌프차로 이렇게 동원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 원자로가 가열되면 물과 금속이, 고온의 금속이 반응하면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이게 후쿠시마 사고도 사실은 그때 발생된 수소가 폭발한 사고였는데, 이런 수소를 적절히 제거해주면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제거를 전력 없이, 전기 없이 피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피동 수소 제거들도 이렇게 갖춰놔가지고 뭐 72시간이 아니라 며칠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안전한 장치가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특징이 고밀도, 적은 양의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고밀도 에너지고, 이 고밀도 에너지는 원자력의 경제성, 가장 싸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성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단위 질량당, 예를 들어 1톤이라고 그러면 석탄은 그거에 15만 배, 15만 톤이 있어야지 원자로 우라늄 1톤이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적은 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장기간 필요한 연료를 적은 면적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에너지의 안보성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변동하고 그러는 거에 영향 없이 오래 쓸 연료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10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이게 30평짜리 아파트 면적인데요. 그러면 100만 킬로와트, 1기와트 원전에 25년치 연료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 소요되는 저장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양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발전원이 원자력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환경성은,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에는 전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해결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애 방출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킬로와트 시당 12g 정도밖에 안 돼요. 석탄이 820, LNG가 490인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그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발생하니까 이제 무탄소 청정 전력원이다. 물론 미세먼지도 전혀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요한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지를 하더라도 이 열이 발생을 합니다. 붕괴 잔열. 그래서 정지 직후에는 정상 열 출력의 7%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나도 0.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지 냉각 계통이 필요하고,
이 0.13%가 얼마나 큰 양이냐면 아까 APR 1400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4000 메가와트의 열출력이 필요하고 그거의 0.1%하면 한 5000kW 정도 됩니다. 그러면 1kW 전열기가 5000개가 원자로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굉장한 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잘 냉각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다른 발전원과는 다른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방사성을 띤 그런 폐기물, 사용후 해결료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방사성을 가장 세게 내는 거는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핵분열 파편. 얘들은 이제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한 300년 지나면 다 이제 소멸됩니다. 300년도 사실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용 후 해결료 중에서 이제 거기 있는 물질 중에서 우라늄이 예를 들어서 중성자하고 반응한다고 해서 꼭 다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쪼개지는 건 아니고 일부는 그냥 중성자를 잡아먹고 초우라늄,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로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수만 년 반감기가 돼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안핵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10년, 10만 년 동안 지속되는 그 방사성 물질 어쩔 거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물과의 친환성도 약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 거는 300년 동안 지속되는 핵분열 생성물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원자력의 단점이 이제 크게 부각이 돼서 이 탈원전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일방적으로 급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대선 탈원전 정책이 원전의 그 안전성에 대한 오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지난 2017년 6월 달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라는 데 가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 같이 지진에 그렇게 잘 대비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1368명이 사망했고 사고 피해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때 2016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이러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큰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게 일단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가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 동해안을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이 일본 동해안에는 이렇게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고 동일본 지진이 왔을 때 여기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는 안전하게 정지됐고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이 돼서 냉각을 잘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40분 뒤에 온 쓰나미 때에 범람이 돼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이제 작동이 안 됐고 그래서 수소가 과열이 돼서 수소가 발생했고 그게 폭발이 돼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때 여기 진앙에 훨씬 가까이 있는 이 오나가와라는 발전소를 보면 여기는 이제 쓰나미 피해를 안 당했어요. 지진도 더 세게 왔고 쓰나미 파고도 높았는데 이건 원래 부지를 높게 잡아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가동을 정지를 시킬 수 있었고 아이러니컬하게 그 쓰나미 피해를 당했던 그 주민 300여 명이 와서 석 달간 그 체육관에 와서 대피를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방사선 피해로 죽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대피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피소에서 노환이나 스트레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규모 9의 그 동일본 대지진을 이 오나가 발전소가 아주 잘 곁들이는 걸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진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 성가를 치더라도 원전에서 치사 사고가 사람이 죽은 사고는 딱 한 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체르노빌 사고고요. 43명 죽은 거에 불과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50여 년 동안 600여 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 이게 사람이 죽은 건 43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과 같이 견고한 이런 경락 건물을 갖추고 있는 원전, 그게 이제 미국의 TMI 발전소인데요. 여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그런 경락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체르노빌 발전소는 원자로가 녹았지만 이호기가 녹았거든요. 경락 건물이 건전성을 유지해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없었고, 그래서 주위 환경 오염이 없었고, 그래서 쌍둥이 발전소인 1호기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사고 난 뒤 40년 동안 잘 가동됐다 이제 작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40년 동안 전혀 원전 사고가 없었고, 이건 대통령이 체코 가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원전이 그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생명 안전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해결료에 대한 염려가 문제인데, 사용 해결료는 그 반려를 하는데, 반려 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떨어지고 5년만 지나면 사용 해결료 집합체에서 나오는 열이 1.2kW밖에 안 됩니다. 전기 다리미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뭐 10년 동안만 풀에서 냉각하면 그냥 끄집어내서 밖에서 보관을 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을 오래 내는데, 핵분열 생성물들은 300년만 되면은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초우라늄 원소들, 플루토늄, 아메리슘, 큐륨 이런 것들인데, 걔들이 이제 오래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얘들은 물과의 친화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 관리에 좀 더 용이합니다. 지금 기술로도 이 사용 해결료는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사용 해결료를 두꺼운 구리 용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하 500m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걸 묻은 다음에, 그래서 주위에는 이 방수제로 아주 잘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물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이 벤토나이트는 물을 먹으면 더 단단해져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걸 통과해서 구리로 오더라도 이제 구리가 물에 대한 그 부식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서 일로 침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뭐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고,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이게 실제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구리가 이제 내 부식성이 이제 강해서 이걸 쓰는데 양이 많이 들어가요. 5cm 두께의 1m 직경으로 한 뭐 10m 이렇게 만들면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구리가 내 부식성이 강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 전함 바사에서 이렇게 출토된, 바닷속에서 출토된 동전 포 이런 거 보면 그 뭐 부식된 게 0.1 마이크론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거 2400년 전에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청동거울이 이제 무덤에서 출토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가는 선들이 13,000여 개의 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식이 별로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리가 얼마나 내 부식성이 좋은지를 이제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리 양이 많이 들어가서 구리가 이제 비싸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그런 방법을 찾는 데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근데 만약에 그 구리 용기를 또 뚫고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TRU 같은 그런 것들은 물하고 이제 어디 이동을 하려면 물을 타고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물하고 친화성이 약해서 별로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오클로라는 지역에서 한 20억 년 전에 형성됐던 천연 원자로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때는 우라늄 농축도가, 우라늄이 이제 점점 이제 우라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지금은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3.7% 농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감속이 제대로 되면 임계를 유지하면서 핵분열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핵분열 생성물 아니면 이제 초우라늄 원소들이 그 핵분열을 했던 위치에서 뭐 수미터 밖에 이렇게 이동을 안 했다라는 걸 봐서도 이런 무거운 핵종들은 빠져나오더라도 별로 많이 못 간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처분장을 그럼 안전한데 짓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요. 근데
그리고 문제가 덜 되는 게 사용 해결료 발생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냥 현장에다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장을 할 때는 이런 그 저장 용기, 건식 저장 용기를 만들어서 여기 사용 해결료 집합체를 넣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상고나 아니면 왜 이렇게 야외에다가 보관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건식 저장 시설인데 원전 2기에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에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이제 그 주위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 해결료 처분 기술이 그렇게 빨리 개발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혹자는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 뭐 해체를 하거나 이제 사용 해결료를 지하 처분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건데 니네 그런 거 제대로 고려 안 해서 원전 발전 원가가 싸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원가의 15%가 이 사후 처리 비용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원가는 한 54원, 킬로와트 시당 54원 정도 되는데 15%면 이제 8원 정도 되고요. 그 1년 동안 이제 발전량으로 고려를 해보면 591억 원이 매년 적립이 되고, 이제 4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하면 2조 4천억 원이 후행 사후 처리 비용으로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이 적립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후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전의 이제 발전 단가는 여러 발전원 중에 최저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면 킬로와트 시당 58원, LNG가 120원, 123원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고요. 태양광에 비해서는 태양광은 이제 원전보다 2.7배나 비싸죠. 그래서 한전은 여러 전기원에서 원자력도 사고 석탄도 사고 LNG도 사고 태양광도 사서 그 평균 구입가를 보면 이렇게 보면 한 작년 경우에 90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팔 때는 110원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경우에는 60원에서 110원에 파니까 50원씩 킬로와트당 남고, 원전 1년 가동을 하면 한전은 4,400억 이익을 보고, 이게 여러 원전 다 고려를 하면 한전이 6조 원의 그런 수익을 원전에서 얻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비싼 태양광, 이 보조금 이런 거 지급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은 한전의 이제 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 비용이 그렇게 싸고 건설비도 사실은 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 한 40년 동안 꾸준히 원전을 이렇게 지어왔고요. 3년에 2기씩 이렇게 지어왔고, 특별히 80년대 후반, 1988년, 89년 이때 미국에서 원전을 짓지 않을 때 미국의 이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원전 기술 전수를 받아서 기술 자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고유의 APR 1400 A 플러스라는 원전을 개발했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때 기술 전수를 받았을 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취직해서 이 기술 전수단의 일원으로서 가서 미국의 윈저라는 커넥티컷에 가서 2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기술 전수를 받아와서 기술 자립을 하는데 제가 기여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이렇게 계속 짓다 보니까 뭐 이 공급망 그런 것도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서 원전 건설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의 건설 단가로 굉장히 싸게, 그렇지만 고품질로 건설을 할 수 있고, 이게 싸다고 해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그 APR 1400 원전은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신청해다 못 받고 프랑스의 아레베가 신청했다 못 받는데 우리나라는 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인증을 이렇게 받아서 기술력도 우수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 그 원자력 기술력이 잘못된 원자력에 대한 인식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이제 채택이 됐고, 그게 급격하게 이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탈원전 그러면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을 건설해오는 일을 하던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거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그런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으면 1000명 명예퇴직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10% 복구 안 되고 뭐 그런 일일까?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 이렇게 3조 6천억이나 받았고 납품 두산중공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뭐 계약이 60%나 이렇게 감소하고 매출도 40% 고용인원도 이렇게 줄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보면 이게 여기 원래 선반이 있던 자리인데 이걸로 필요한 그 제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이 선반 팔아서 이제 직원들 봉급 줬다는 얘기. 그다음에 원전 앞으로 계속 질 거를 대비해서 공장 확충을 했는데 안 되니까 창고로 쓰고 있고 뭐 해고하고 뭐 회사 팔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무고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이 사실은 그렇게 탈원전의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데 무고한 피해를 당하고 그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논문 쓰고 졸업을 하는데 이제 취직을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은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산업계의 문제였고 국가적으로 문제를 보면 지난 그 3년 동안에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발전량을 2017년에는 석탄 화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체했고 2018년에는 LNG 발전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면 이 석탄과 가스에 의해서 늘어나는 화력 발전의 합이 6.5기가와트나 기가와트 이어 1년 가동 1기가와트라면 1기가와트 이어인데 6.5기가와트나 됐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싼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은 줄이고 비싼 가스를 늘렸으니까 한전이 이제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한전 적자의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거의 1조 3천억의 적자, 영업이익이 그만큼 적자, 순이익은 2조 이상 적자가 이렇게 되니까 한전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전기요금 특례를 하던 거, 전기차 충전 할인 이런 거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경제 산업적인 피해로 전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LNG 수입이 이제 그동안 늘었어요. 수입액이. 그거는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줄면은 아주 정확하게 LNG 수입량이 느는 거꾸로 원자력 발전량이 늘면 LNG 수입이 주는 역동조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LNG 수입액이 늘어났고 그게 만약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과거대로 유지했을 거에 비하면 3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불필요한 외화 낭비로 이렇게 쓰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나쁘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화력 발전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5년에 국제사회에 공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매년 360만 톤씩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여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3년이면 2200만 톤 줄여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늘었어요. 화력 발전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더 늘었냐면 5100만 톤이 늘어서 목표 대비해서는 7300만 톤이나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이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그런 그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세계가 다 탈원전하니까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고 그중에 독일만 제대로 하고 있고 대만은 이제 재작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하지 않기로 했고 용량도 별로 안 돼. 나머지 나라 31개국에서 4개국 제한 27개 나라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정책을 이제 계속 추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은 탄소 순배출 제로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북해에서 가스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 발전을 원자력으로 대체하고 그 대신에 재생에너지는 북해의 풍력을 해가지고 풍력과 원자력으로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원전 증설을 추구하고 있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당한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원전 제로를 하게 되니까 LNG 수입액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도 생기고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 원전을 다시 해야 되겠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 내지 22%로 하겠다는 그 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래서 지금 재가동을 허가를 취득한 게 9기가 돼서 운전이고 이제 안전 기준은 더 강화시켜서 이 심사가 좀 오래 걸리고 18기가 이렇게 안전 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인데는 소위 원인 원아웃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지에 있는 원전이 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원전은 새 원전으로 대체해서 원전 기수를 유지하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53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많지만 새로 과거에는 원전을 운영을 하지 않던 나라들, 새로 UAE, 터키,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새로 원전을 도입해서 신규 원전국으로 편입해서 이게 31개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사실 탈원전 국가보다는 원전을 새로 하려는 국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협회,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이 이제 건설되기로 돼 있고 이거는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원전 산업계에서 패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미국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상무성에서 추정을 했어요. 향후 10년간 원전 건설 시장을 추정을 했는데 5천억대지 7,400억 달러 이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 있는 새로 신규 원전 중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에서 건설할 걸 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전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5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을 더해서 원전 수출을 더해서 국부도 창출하고 고용을도 창출할 수 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추가 수출이 지금 난망인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 특별히 영국 예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지금 13기의 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 한 기를 이제 프랑스의 그 EPR 원전을 짓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10월 30일 며칠 전에 뉴스인데 BBC에서 이제 공표를 한 게 2기의 원전 이거 EPR 똑같은 거를 CGL이라는 원전 CGLC라는 거를 이제 짓기로 확정을 했다. 정부가 이제 승인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기를 이제 다른 위치에서 또 짓기로 돼 있어서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가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는 이산화탄소 발생원이다. 그래서 가스는 없애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원전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은 그 대신에 안 합니다. 태양광은 영국은 햇볕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풍력과 원자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지금까지 원자력은 다른 개념의 원자로 그거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용량을 좀 줄이고 모듈형으로 만든 원자로가 많이 이제 요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의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로 건설에 곧 착수할 원자로인데 이건 용량이 일단 작아요. 60메가와트. 우리 APR 1400이면 1400메가와트인데 훨씬 작고 그 대신에 얘는 이 원자로를 냉각하는 냉각 계통이 펌프 없이 펌프가 있게 되면 이제 사고 상황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냉각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펌프 없이 자연 대류에서 더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제 냉각된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자연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라 아주 안전성이 뛰어나고요. 이렇게 트럭에 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서 현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소위 모듈형 방법이고 이게 이제 미국 DOE에서 이거의 그 우수성을 인정해서 건설을 하는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 2015년에 건설 착수해서 2029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런 계획에 14억 불, 노트엔 140억으로 제가 잘못 썼는데 14억 불이 맞습니다. 이 지원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DOE는 저런 수냉각,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 말고도 이제 액체 금속이라든지 뭐 고온 가스로 이렇게 냉각하는 신개념 원자로에 대한 그 R&D를 지원을 최근에 이제 2기를
지원하기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나트륨이라는 원자로입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원자로는 기존 거하고 약간 틀린 게 이건 이제 소위 고속의 원자로 고속의 중성자를 쓰는 고속 원자로 고속 중성자 원자로인데 얘는 이제 작동 온도가 높고요. 작동 온도가 높은 그 액체 금속을 소듐이라는 액체 금속을 써서 냉각해서 작동 온도가 높은데 이걸 특별히 용융염을 가열 이제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재생에너지원이 발전이 많이 될 때는 이 원자로에서 나온 에너지를 전기 생산하는 데 쓰지 말고 용융염을 가열해서 이제 가열해 놓고 이걸 이제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 가열된 용융염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미국 DOE가 R&D비를 저렇게 1.65, 두 기니까 저게 0.8억, 8천만 불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돼 있고요. 다른 한 원자로가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용융염 원자로 이걸 보면 이제 고온에서 작동되고 염이니까 이게 부식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액체 금속 원자로도 고속에서 작동되는 이제 금속 냉각제인데 이런 것도 이제 고온 재료, 고온 저항성이 좋은 그런 재료 개발이 이제 이거 성사시키는데 어떤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하시는 분들의 그런 활약,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원자로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냉각제를 액체 금속이 아니라 헬륨 같은 가스를 쓰는 건데 이 가스를 쓰게 되면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게 쉽습니다. 여기는 565도로 이렇게 가열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열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에피시언시가 높아지죠. 효율이 높아지고 특별히 이런 원자로는 이 원자로는 가스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연료를 이렇게 이제 공처럼 생긴 거 지름이 6cm인 공 이 바깥에는 이제 흑연 쉘로 돼 있습니다. 두께가 한 1cm쯤 되는 흑연 쉘이고 그 안에 이제 흑연하고 소위 트리소 실리콘 카바이드를 3중으로 이렇게 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우라늄 핵을 넣는 트리소 연료를 쓰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이 파편 핵들이 밖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적어져 가지고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인데 또 이것도 이제 제대로 구현하려면 고온 재료,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그래파이드하고 섞인 이런 거를 건전하게 잘 만드는 그런 재료 기술이 많이 필요한 원자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수소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수소는 이제 물에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제일 이제 쉽게 상용화된 방법이 알카리 전해질을 상온에서 상온이라 해도 뭐 6, 70도는 되는데 거기서 전기분해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PEM 방법 이거는 이제 폴리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뭐 이거죠 아마. 그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효율이 높은데 이제 좀 비싸고 그다음에 아주 더 효율이 높은 건 고온에서 전기분해를 한 증기를 전기분해하는 고체 산화 전기분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알카리 전기분해법인데 저것도 일단 이 전기분해 장치를 만들려면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초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이용률을 높게 써야지 그 초기 시설비에 들어간 그런 발전 비중이 적어질 텐데 만약에 태양광을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쓰게 되면 태양광은 우리나라에서 15% 이용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전기 가격에 따라서 또 이용률에 따라서 그 수소 생산 원가가 달라지는데 태양광 같으면 만약에 180원이고 이용률이 15%라면 거의 10,000원 정도 킬로그램 수소를 만드는 데 10,000원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태양광 가격이 떨어져 100원이라 해도 거의 뭐 9,000원 가량 이용률은 더 이상 이제 향상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듭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용률이 뭐 9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가격도 원가도 싸요. 그러면 이거를 한 이제
한 3,300원에 킬로그램당 3,300원에 만들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만드는 거에 반 정도도 안 되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술로도 원자력 전기를 쓰면은 수소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전기 분해를 하는데 물에서 산소를 떼어내는데 물에서 수소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뭐 크게 바뀌지 않고 일정한데 그 필요한 에너지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열로 공급을 하게 되면 전기로 줘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게 이제 바로 고온 증기를 전기 분해하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취지 원리가 되는데 이거를 원전에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로 원전에서 나온 증기를 일부 바이패스 시켜서 그 고온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율로 30% 이상의 효율로 수소를 만들 수 있어서 좀 쌉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근데 기존의 원전에서 약간만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 증기 발생기에서 나온 증기를 많이도 아니게 한 3% 정도만 우회시켜 가지고 고온 증기 전기 분해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연 22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잠깐 소개한 초고온 가스로인데 초고온으로 열을 만들면 이제 고온 전기 분해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포 아이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요오드산, 황산 이런 거를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요오드산을 분해할 때 수소가 나오고 이제 황산을 합성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900도 정도의 높은 열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열을 초고온 가스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효율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용량을 늘린다면 전기 분해 모듈을 여러 장 거의 그 비례해서 요구되는 용량에 비례해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용기 반응 용기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 고온 가스로는 기존의 그 순행각 원자로에 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폐불 흑연 폐불 안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들어가 있는 연료를 쓰면 더 안전하고 고온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만드는 효율도 더 높고 특별히 수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역시 이 원자로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950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개발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이거 개발하기 시작했다 요새 탈원전 때문에 안 하는데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고온에서 재료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고온성 재료를 개발해 주시면 더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전력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비교를 해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은 석탄에서 벗어났습니다. 석탄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석탄이 독일, 일본, 한국은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영국하고 프랑스는 특별히 원자력을 많이 써서 석탄이었고 영국은 이제 석탄 안 되시는데 가스를 써서 석탄 탈피국이 됐고 대신에 가스는 영국에서 많이 쓰고 또 일본도 가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풍력을 보면 여기 풍력이 이제 여기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하고 영국은 풍력이 세요. 근데 일본은 풍력이 굉장히 약하고 대신에 일본은 이제 태양광이 셉니다.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수력을 보면 일본은 또 수력 발전소도 아주 많고 프랑스도 수력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의 의미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주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은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발전 원가가 4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져 기술 개발이 돼서 근데 풍력은 별로 이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풍력은 발전기 터빈 이런 거 만드는데 기술 개발이 원가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게 별로 없죠. 이 태양광은 패널의 효율이 좋아서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산 풍력 발전기 기술도 이렇게 낙후돼 있어서 외산을 싸게 되면은 이제 좀 싸게 되고 특별히 또 육상은 해상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외산 풍력을 육상 풍력을 하면 킬로와트당 165원에 발전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정부에서는 국산 해상 풍력을 육성하는데 그건 280원. 한전은 150, 110원에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킬로와트당 170원씩 손해고 서남 해상 풍력 발전량 고려하면 1조 원 정도 보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력은 적당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나라 쌀 소비가 지난 뭐 10년, 20년 보면은 계속 줄어왔고 이 얘기는 뭐냐? 논이 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 10% 정도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일단 건설비도 싸고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도 좋고 우리나라 태양은 뭐 그런 대로 효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그런 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농촌 태양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도래할 텐데 그때는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 전력의 사용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저비용인 그런 전원이 필수적인데 그게 이제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천연 에너지나 그렇게 없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크게 유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술 집약적이고 고밀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죠. 이렇게 저비용으로 건설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원자력이 최적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태양광을 확대를 하는 데 보조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원자력 확대가 기여하고요. 특별히 이제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을 때는 원자력의 전기를 줄이고 수소를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생을 할 수가 있고 재생에너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너무 급격하게 늘려나가게 되면 이제 블랙아웃이 날 수도 있고 완급을 조절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걸 고려하고 농촌 논이 남는 걸 고려한다면 농촌 태양광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수소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생을 추구하면서 청정에너지를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거나 시정이 돼서 원자력을 이제 새로 더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발전 원자를 개발하는데 우리 재료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큰 기여가 가능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